자, 그러면 오늘 세 번째 작품 청산별곡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준비됐습니까? 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단어는 비상교과서로 따져도 이제 4단원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알겠죠? 바로 우리 문학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단원입니다. 그래서 그 신라시대 작품의 제일 첫 번째 작품으로서 이제 향가가 등장을 했고, 그 다음 고려시대 이제 문학으로 이제 넘어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도 역시 하기 전에 우리가 고려 가요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저 고려 가요. 자, 당연히 첫 번째 시대는 바로 고려 시대입니다. 정확하게는 고려 초부터 조선 초까지 불리운 작품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주향유 계층은, 자, 고려가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 방학 때도 우리가 했었지만 굉장히 특이한 발전 방식을 취했던 그러한 그 작품이죠. 원래는 이제 뭡니까? 평민 중심의 문학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품 속에는 평민들의 그런 생활 감정이 굉장히 진하게 녹아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 후에, 그렇죠, 양반들을 넘어서 궁중학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는 문화 상승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문화는 원래는 하강을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우리가 시조 같은 경우도 뭡니까? 양반들의 문학에서 조선 후기에 평민들의 문학으로 내려오듯이, 그렇지? 원래는 하강을 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고려가는 굉장히 특이하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자, 세 번째, 그렇죠? 별칭은, 자, 우리는 일단 일반적으로 고려 가요라고 하는데, 자,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학자들, 교과서에도 이렇게 실리는 학교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고려시대 평민 중심의 노래니까 조금 속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어. 그래서 고려시대의 속된 노래를 담았다라고 해서 고려 소교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 고려 가요를 줄여서 여요라고 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시조에 비해서 길이가 좀 길기 때문에 장가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자, 네 번째, 고려가요의 형식을 한번 살펴보면, 그죠? 자, 주로 332조, 삼음보, 율격을 취합니다. 그리고 각 연의 끝에 후렴구가 위치를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연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해서 분연체 혹은 같은 말로 분절체, 1절, 2절 나눠져 있다 해서 분절체 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다섯 번째, 그쵸? 자, 발전을 보게 되면은, 자, 첫 번째, 초기, 그쵸? 평민 중심으로 향유가 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다? 사랑, 이별, 그쵸? 고난 등 평민의 감정이 많이 담겨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다가 후에 궁중악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궁중악으로 발전을 하게 되니까 예전에 평민 중심으로 노래를 부를 때는 그냥 입으로 흥얼거리고 부르면 끝이었잖아. 그치? 그런데 궁중악이 돼버리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악기로 연주를 하고 그에 맞게 노래를 부르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노래 연주는 있는데 가사가 비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을 일종의 여흥구 혹은 다른 말로는 조흥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흥구가 첨가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후렴구도 첨가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쵸? 자, 그래서 처음에는 굽이 전승되다가 조선 초 한글 창제 이후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들고 나서 했었던 업적 중에 하나가 또 뭐였냐면은 구비문학들을 한글로 기록을 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처음 원래 목적은 한글이 진짜 모든 소리를 기록할 수 있어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일종의 실험의 방법이었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예전에 그런 문학 작품들이 어떤 모습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알겠죠? 그런데 자, 이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바로 자, 기록되는 과정에서 자, 요 용어는 꼭 기억해야 돼요. 남녀, 상년, 지사라 하여 애정을 다룬 많은 작품들이 소실됩니다.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고려시대는 좀 굉장히 개방적인 분위기였어요. 불교를 국교로 삼고 있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불교가, 불교라는 종교가 생각보다 굉장히 좀 개방적인 종교입니다. 다신교고, 신이 여러 명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 이제 유교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봉건적 사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남녀 간의 애정을 다룬 많은 작품들이 좀 그 기록에서 빠지게 됩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좀 야하다 하는 작품이 전부 다 검열에 걸려가지고 잘리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네 번째. 자, 현재, 악장 가사. 그 다음, 악학 괴범. 그리고 시용향 악보에 총 25수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잘 보여? 네. 눈이 생각보다 좋구나. 그래서 이렇게 현재 고려가요도 현재 총 25수의 작품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고려가요의 대표적인 작품들 중에 하나예요. 주로 고려가요 하면 많이 배우는 게 가시리, 그 다음에 뭐 동동, 그쵸? 뭐 이런 것들, 서경별 이런 거 많이 배우는데 거기에 플러스 청산별곡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작품에 대한 정리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글의 갈래는 자, 바로 고려 가요입니다. 여러분들 그 교사용 교과서에는 고려 소교라고 돼 있어요. 선생님 이런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좀 우리 문학을 좀 낮잡아보는 그런 그 시각이 많이 담겨 있죠. 그래서 이거는 총 전 8년의 분연체 형식을 취하고 있다. 총 8개 연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성격은 애상적이고, 그 다음에 현실 도피적입니다. 자, 그 다음 주제는 바로 삶의 고뇌와 피해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구를 다루고 있죠. 자, 특징은 자, 첫 번째로 자, 이 작품의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바로 AABA. 그쵸? 형태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첫 번째 행줄, 줄 같은 경우 각연의 첫 번째 줄은 대부분이 AABA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쵸? 자, 후렴구. 또 그렇고, 그 다음에 울림소리. 그 중에서도 리을, 이응, 이거를 반복을 함으로써, 그쵸? 이를 통해 음악성을 드러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굉장히 고도의 상징적 시어를 사용을 하죠.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삶의 고뇌와 애환을 진솔하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다양한 수사법을 사용을 하죠. 대표적으로 자, 감정, 이입, 그 다음에 상징, 의인, 그렇죠? 반복, 비교 등 이런 수사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표현을 하게 되죠.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청산별곡을 처음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방학 때 한번 했었던 내용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치?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자, 살얼이랍다. 청산의 살얼이랍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살얼이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살얼이 랍다의 준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말을 줄인 이유는 바로 음수율을 맞추기 위해서라는 거죠. 글자 수로 이제 음수율 나누는 걸 음수율이라고 하는데 이 음수율을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자, 아까 우리가 필기했듯이 고려가요에서는 주로 몇 글자를 사용한다? 아까 주로 무슨 조를 반복한다 했잖아. 몇 조? 바로 3, 3, 2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작품도 나눌 때 어떻게 나누냐면 살얼이 랐다. 이렇게까지가 바로 3, 3, 2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청산의 살얼이 랐다. 요렇게가 3, 3, 2조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우리는 3, 3, 2조 3음보 율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요 모습으로 보면 그러면 살얼이랄 때 준말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해석을 하면 살고 싶구나 청산에서 살고 싶구나. 지금 여기서 보면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A, B, A 구조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요 청산별곡이 조금 어려운 점은 바로 뭐냐면 그
단어가 아직 정확하게 해석되지 않는 그런 단어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그것들이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알겠죠? 그 중에 첫 번째,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시어의 다양한 해석. 그 중에 첫 번째 바로 사러리 랐다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첫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러리 랐다는 바로 살고 싶구나.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바로 뭐다? 일종의 이 작품은 화자의 소망을 노래한 작품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두 번째, 또 다른 학자들은 살리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살리라 현대말로 하면 살 것이다, 살겠다 이런 의미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것은 바로 뭐다? 청산에 살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노래한 작품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바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그랬다고 살았다 못 살았다? 그렇지, 못 살았다가 되죠. 바로 후회의 의미가 된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사러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로 일단 해석하는 건 살고 싶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복사해서 사러리 랐다, 청산에 살러리 랐다라고 해석을 하면은, 자, 살고 싶구나, 청산에서 살고 싶구나 이렇게 해석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청산은 바로 화자가 살고 싶은 공간, 일종의 이상향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한데 저번에 방학 때도 얘기했었죠. 이 작품은 뒤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청산이 진정으로 사실 화자가 살고 싶어하는 공간은 아닙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청산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현실 도피적 이상향이라고 본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그 기본적인 의미로서는 속세와 대비가 되는 공간이죠. 하지만 화자가 이제 진정한 의미로서 살고 싶은 게 아니라 현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도망가고 싶어서 살고 싶은 공간이 바로 청산이거든요. 그래서 현대 소설 중에 보면 최인훈의 광장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 주인공이 그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마지막에 전쟁이 끝나고 포로들에게 남으로 갈 건지 북으로 갈 건지 제3국으로 갈 건지 선택을 하게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주인공이 명주는 남한과 북한 모두에서 살아봤고 모두의 체제에서 실망을 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선택을 하는 그 심사장에서 무조건 중립국만을 외치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 중립국이 바로 일종의 현실 도피적 이상향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은 의미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계속 봅시다. 머리랑 다래랑 먹고, 자, 머리랑 다래. 이거는 소박한 음식이죠. 하지만 이제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선생님 저번에도 얘기했었죠. 이 작품에는 우리가 안분지족, 안빈낙도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왜? 이 화자는 사실 이곳에서 소박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바로 뭐다?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청산에 도망가가지고 저렇게 소박한 음식이라도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지, 실제로 진심으로 이거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안분지족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러리 랐다 해서 청산에서 살고 싶구나라는 거죠. 자, 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그렇죠? 이게 바로 이 작품의 후렴구입니다. 자, 그래서 각 연의, 그렇지? 자, 각 연의 끝에 사용을 하죠.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통일성을, 작품의 통일성을 부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후렴구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울림소리. 그 중에서도 리을, 이응음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밝고 경쾌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작품 배워봐서도 알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작품은 현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청산에서 살고 싶어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내용이 실제로 밝고 경쾌한 느낌의 내용일까? 아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로 뭐다? 작품 전체의 분위기와 상반된 느낌의 후렴구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뭐다? 궁중악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첨가된 것으로 추정을 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1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2연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울어라 울어라 새여, 자고 일어나 울어라 새여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AA, BA 구조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울어라도 이제 뭐 몇 가지 뭐 울어라 명령형으로 보기도 하고, 그다음 우는구나 하고 감탄형으로 보기도 합니다. 알겠죠? 근데 중요한 건 아니고, 자, 더 중요한 건 바로 요거죠. 자, 새여, 새 메모 칩시다. 자, 새 보고 얘기합니다. 울어라 울어라 새야, 자고 일어나 울어라 새야. 널 나와, 나와라고 하는 것은 뭐뭐보다라고 하는 비교 부사격 조사입니다. 그래서 해석하면 너보다 싫음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 우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 즉 내가 자고 일어나 우는 이유가 싫음이 많은 거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새보고도 자고 일어나 울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새도 싫음이 많은 존재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새라고 하는 대상은 바로 뭐다? 감정 이입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너보다 싫음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 우는구나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화자 자신의 이런 싫음을 이렇게 한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3년으로 가봅시다. 자,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이 가던 새라고 하는 것도 좀 다양한 의미로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알겠죠? 자, 시어의 다양한 해석 바로 두 번째. 바로 가던 새라고 하는 시어는 첫 번째로는 앞에서 울어라 울어라 새야, 날아가는 새를 얘기했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의미로는 날아가는 새를 나타낸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뭡니까? 뒤에 내용을 보면 물 아래 가던 새를 보고 새가 물 아래로 가고 있고, 익 묻은 장글랑 이끼 묻은 쟁기를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를 본다라고 얘기하니까 날아가는 새라고 해석하기 조금 애매하던 거야. 알겠죠? 그래서 두 번째 사람들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바로 갈던 사례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사례가 바로 그 뭡니까? 밭에 보면은 볼록볼록하게 그 밭을 갈거든요. 그래서 볼록한 부분 위에다가 식물을 심으면은 뿌리가 깊이 있게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례를 볼록볼록한데 그 사례를 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여기서도 역시 뭡니까? AA, BA 구조를 여전히 갖추고 있죠. 그리고 물 아래라고 하는 공간은 바로 뭐다? 속세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물 아래 가던 새를 본다. 속세를 바라본다는 것은 화자는 여전히 속세에 대한 뭐가 남아있다? 그치. 바로 물 아래 가던 새를 본다는 건 속세에 대한 미련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익무든 장글란 가지고, 자, 이것도 역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하는 시어입니다. 익무든 장글란. 가던 새도 마찬가지였죠. 자, 세 번째가 바로 익무든 장글란. 요것도 세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갖다 붙이기 나름이기는 해요. 알겠습니까? 자, 첫 번째 의미로는 자, 익기 묻은 쟁기를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알겠죠? 쟁기는 뭐 할 때 쓰는 도구입니까? 그치, 농사 지을 때 쓰는 도구야. 근데 쟁기에 이끼가 묻었다는 거는 농사를 짓는다, 안 짓는다? 그치, 안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하면 화자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삶의 터전은 이른 유랑민이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농사 짓던 땅을 빼앗겨가지고 뭐 어떤 이유로든지 그걸 잃어버려가지고 뭡니까?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그러한 유랑민이다, 농민이다라고 봅니다.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해석은 자, 익기 묻은 병기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병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화제의 직업이 뭐겠어?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군인, 그치?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병기에도 역시 이끼가 묻어 있다는 거는 싸움을 한다, 안 한다? 그치, 바로 뭐다? 이러면 전쟁에 패한 용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용병인데 전쟁에 졌으니까 당연히 불러준 사람이 없겠죠, 그쵸? 그러니까 삶이 힘들다는 거죠, 그쵸? 그 다음 세 번째. 자, 이끼 묻은 은장도를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은장도를 들고 있다는 거. 은장도는 뭐냐면 예전에 여자가 자신의 정절을 잃을 위기에 처하면은 자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조그마한 칼이에요. 그래서 내 몸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죽이기 위한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 은장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화자는 바로 뭐다? 남편을 잃은 과부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몇몇 내신에서는 이제 보기에다가 이런 것도 막 집어넣어요. 그래서 해석을 막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그 건덕지가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모의고사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은 이 익무든 장글란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화자를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제시했냐면 뭐 이 장글란은 일종의 문방사우 그 뭡니까? 양반들이 글 쓸 때 이제 사용하는 그러한 여러 네 가지 도구로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이 있었거든요. 알겠죠? 그럼 그렇게 해석하면은 화자는 바로 뭐가 된다? 바로 몰락한 양반이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다. 이런 문제도 예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계속 보다 그래서 익무든 장글란 가지고 해서 익기 묻은 쟁기를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 사연으로 갑시다. 자, 1인공, 결인공 하여.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자, 여기서 이리고 저리도 해요라는 건데 여기서는 일부러 이음을 첨가를 합니다. 했다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음악성을 높이기 위해 이렇게 이음을 첨가했다. 마치 노래 부르는 느낌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나즈란 지내와 손정 해가 떠있는 낮 시간은 지냈지만 오리도 가리도 여기서 오리는 꾀꾀오리 아니에요. 알겠죠? 바로 올이도 갈이도 그렇죠? 이어졌기죠. 그래서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은 밤을한
자, 밤을 바로 밤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 밤은 바로 뭐다? 나를 위해서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시간이다. 즉, 외로움의 시간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오리도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이란 또 어찌 홀이라,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거죠. 또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어떻게 되고 있다? 그치, 바로 또는 상황의 반복을 의미합니다. 매일 밤 이렇게 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자, 5연. 자, 어디라 들이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자, 돌 일단 세모를 쳐놓읍시다. 자, 어디로 던지던 돌인가? 누구를 맞추려던 돌인가? 미리도, 미워할 사람도, 괴리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 맞아셔 운이너라. 나는 그 돌을 맞아서 우는구나 라는가. 즉, 이 말은 바로 뭐냐면 화자가 그냥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돌이 날라와가지고 딱 나를 때렸다는 거야. 알겠죠? 그럼 이 화자는 이 돌을 맞기를 의도했어, 의도하지 않았어?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돌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바로 운명적으로 다가오는 시련, 고난, 이렇게 해석합니다. 즉, 화자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혹은 화자가 유발하지 않았음에도 갑자기 이제 세상에서 닥치는 그런 시련, 고난도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 같은 경우도 몇 년 전에 그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잖아. 그치? 특히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 손님을 받지 못해가지고 그때 망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바로 뭐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그러한 시련, 고난을 이 시에서는 돌로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디로 던지던 돌인가? 누구를 맞추려던 돌인가?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 어떻게? 맞아서 우는구나. 그렇지? 우리 친구 같은 경우는 만약에 돌이 어디서 날라와서 딱 맞았어. 어떻게? 나랑 돌 붙잡고 어떤 새끼야 하면서 복수라도 하려고 할 거 아니야. 그치? 그쵸? 근데 이 사람은 말은 뭐다? 그냥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앉아서 울고 있더라는 거야. 굉장히 소극적이고 체념적인 그러한 태도를 보여준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6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6년은 조금만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살월이 났다. 바람에 살월이 났다. 자, 어디 내용과 똑같죠? 몇 년하고 똑같아? 그렇지, 1년하고 똑같죠. 그렇죠? 자, 여기서는 이제 두 번째 공간으로서 바로 바다가 등장을 합니다. 바다. 자, 얘는 청산과 공통점으로 보면 역시 도피처로서의 이상향이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청산과 차이점도 있습니다. 자, 앞에서 화자가 청산에 가고 싶구나 해서 청산에서 살았는데 괴로움이 잊어졌어, 안 잊어졌어?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를 다시 꿈꾼다? 바다를 꿈꾼 겁니다. 알겠죠? 즉, 이 차이점은 바로 뭐다? 청산에서 다시 설정한 도피처라는 거죠. 청산에 갔지만 괴로움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 때문에 두 번째로 생각한 도피처가 바로 바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나마자기 구조개랑 먹고 발 아래 사절이 났다 해서 나마자기 구조개 역시 소박한 음식을 나타내고 바로 1년의 머리랑 다래랑과 대응을 하는 부분이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바로 요 5년과 6년이 바뀌어서 기록되었다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요 두 개 묶어가지고 하나 적어 놓도록 합시다. 저 바로 자 5년과 6년이 바뀌어 기록된 것으로 추정을 한다는 거죠. 자, 그 이유가 바로 뭐냐? 5년과 6년의 위치를 바꾸면 그렇죠? 1에서 4년이 청산의 이야기, 그 다음에 5에서 8년이 바다 이야기, 그래서 8년이 이런 식으로 내용상 대칭을 이루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생각할 때, 왠지 이 두 개의 위치가 바뀐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용상 구조를 보면은 이제 5년과 6년을 바꾸면은 1년부터 4년까지 이야기와 5년부터 8년까지 이야기가 대칭적인 구조를 이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7년을 보도록 합시다. 가다가 듣는구나. 애정지 가다가 듣는구나. 애정지는 이제 방옆에 딸린 일종의 작은 간이구옥 같은 거예요. 알겠죠? 자, 432. 자, 얘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시어의 다양한에서 우리가 네 번째까지 했었나? 3번까지 했어? 자, 그럼 4번. 그렇죠? 바로 432. 그렇죠? 자, 432는 원래대로 해석을 하면 사슴이라는 뜻이야.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학자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첫 번째 사람들은 그대로 사슴이로 해석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사슴이로 해석을 하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듣는구나.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서 악기를 연주하는데 말이 돼야 돼. 그렇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즉, 화자가 바로 뭐다? 불가능한 상황. 즉, 다른 말로 하면 기적. 이것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우리 현대 시대로 따지면은 로또 아니면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어.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어떤 사람들은 얘를 뭐라고 했냐면 바로 사람이의 오기다. 잘못된 표기다. 리을로 해야 되는데 시옷으로 오타를 냈다. 그러면 사람이 장대에 올라서 악기 연주하는 건 말이 되잖아. 그치?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사람들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바로 사슴 군장의 광대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슴 군장을 하고 광대 보고 우리는 사슴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광대로 해석하면 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부분은 어디를 중점을 두냐면 바로 장대에 올라가서 악기를 연주한다는 거에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화자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산대놀이의 한 장면을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산대놀이가 바로 뭐냐면 이게 그 강릉 지역의 전통 놀이 중에 하나인데 대나무로 이제 무대를 만듭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장대에 올라갔다. 바로 대나무 무대 위에 올라갔다 해서 거기서 이 악기를 연주한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마지막 8년을 해석을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합시다. 알겠죠? 자, 가단이 배부른 독에 설진강수를 빚어라. 자, 설진강수. 자, 이거는 현대말로 해석하면 일종의 독한 술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하나 하면
자, 화자는 일단 1번에서 청산에 가고 싶어 했어. 그치? 근데 청산에 가서 괴로움을 잊었습니까? 못 잊었습니까? 그치? 그러면 어디로 갔어? 바다. 그치? 바다에 갔는데 또 잊었어? 못 잊었어? 뭐냐? 그치? 그래서 결국 뭐 했다? 술 먹고. 그치? 술 먹고 잊었다. 이게 돼요. 그래서 이 독한 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현실의 고뇌를 일시적으로 해소해주는 매개체라는 거죠. 즉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화자는 결국 이렇게 술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자, 조롱꽃, 누룩이, 매와 잡사와니. 자, 조롱꽃은 우리가 술도 그 발효를 시켜가지고 알코올 성분이 나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 뭡니까? 곰팡이 같은 게 펴. 그 꽃처럼 핍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걸 조롱꽃. 누룩이 바로 뭐야? 쌀을 이제 살짝 밥처럼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누룩이라고 하는 쌀겨 같은 거거든요. 그거를 같이 섞어가지고 발효를 해야 술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때 쓰는 누룩이야. 알겠지? 그래서 조롱꽃, 누룩의 냄새가 매워서 나를 붙잡으니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술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야? 화자 자신이죠. 근데 술이 나를 붙잡는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된 게 바로 주계 전도식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화자 자신이 술을 붙잡고 있는 것을 술이 이게 사실은 객체죠. 화자 이게 주체죠. 을 붙잡는다고 전도해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체와 객체를 전도시켜서 바꾸어서 표현했다 해서 주객 전도식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롱꽃 누룩이 매어서 나를 붙잡으니 내 어떻게 할 것인가 어찌할 수 있다 없다. 그쵸. 마지막에 서리법을 사용을 함으로써 여기서도 역시 체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작품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오늘 한 것 중에 혹시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습니까? 네. 괜찮아요? 이해는 잘 돼요? 그쵸?